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혜부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이 개인 파산, 있죠. 개인 파산 회생 실무를 쭉 하다가 이제 파일이 깨져서 한번 직접 읽어보면서 하는 걸로 이제 개인 파산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제인이 지위와 권한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의무입니다. 관제인은 크게 네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라 그러죠. 아마 민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민총이나 채권법에 나오죠. 선관주의 의무, 정식 용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중립 의무 및 충실 의무. 그 다음에 보고 의무가 있죠. 채권자 집회에서 채권자들 혹은 법원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렇죠. 법원에 보고 의무. 그래서 총 네 가지 의무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대리인들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채무자들도 한번 어떤 때 아니면 또 채권자들도 알아야죠. 그래서 관제인이 뭔가 선관주의 의무 위배된다 라고 했을 때 법원에다가 의견서를 내야 되죠. 지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과서를 보면 파산관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법 361조 제2항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무 위반 관련하여 실무상 지적되는 예로는 예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재단에 속한 추심 가능한 매출금 채권의 회수에 관하여 지급명령 신청 등 적절한 수단을 취하지 않은 채 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되어 전혀 배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봅니다. 여긴 이제 판례번호는 안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례죠. 결국 추심을 게을리해서 시효 완성시켰다 이거죠.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물품 대금 받을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채권자의 지위에서 물품 대금 시효는 얼마입니까? 3년이죠. 근데 파산 선고 받고 이제 2년이 지났는데, 그럼 3년이면 1년 뺀이 안 남았다. 부지런히 물품 대금을 주시오라고 지급 명령을 날리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든지 시효를 중단시켜야 되죠. 판결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죠. 근데 그냥 바빠서 아니면 깜빡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게 물품 대금을 100%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튼실한 회사였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었다든지, 공공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서울시에다 무슨 물건을 납품했는데 서울시가 부도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관제인이 선관주의 위반으로 그 물품 대금 상당만큼 손해배상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권의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역으로 승소 또는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명백함에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관제인을 명확하지가 않죠. 100%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회수 가능성이 있는데도 괜히 쓸데없이 소송을 해서 소송 비용 무릎. 저도 벌써 작년도 아니에요. 재작년에 어떤 분이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파산 직전에 1억 원을. 그래서 이제 이건 부인권 행사를 했죠. 1억 부당이득 반환으로. 그랬더니 상대방도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는 선이다 하고 극렬하게 다투는 겁니다. 증인도 세우고 근데 관제인 입장에서 뻔한 거 아니야. 한 달 12월 달에 설정해주고 1월 달에 파산 들어왔으면,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오랫동안 절친한 관계에 있는 거래처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줄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결국은 증인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증인신문 공방하다 졌어요. 사행위는 맞는데 상대방이 선의이다. 선이다. 그래서 부인권 행사를 하는 건 정당하지만 상대방이 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제인도 잘못은 없었죠. 부인권 행사에 해당된다. 다만 상대방이 선이니까 결국은 이제 진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 한 700만 원인가 물어줬습니다. 다행히 다른 재단이 형성돼서 한 1억 원 정도가 있었길래 망정이지. 물론 없으면은 재단 채권이 파산 재단이 제로면은 관제인 개인 돈을 물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경우에 그냥 상대방이 손해를 보고 마는 거죠. 이런 경우, 저도 지금 부인권 행사를 2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좀 애매합니다.
조카한테 부동산을 넘겼는데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거 원래 조카가 다 산 거다.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항변을 하는 거죠. 그게 만약에 입증되면 관제인이 집니다. 과거에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일부는 화해로 끝났고 인정해서. 그래서 지금도 그런 항변을 하는데 대신 뭐 증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뿐이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조카를 상대로 부동산 원상회복, 그렇죠? 적절하게 좀 뭐 타협을 하면 되는데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요즘. 그다음에 하나는 조카가 망인의 상속재산 파산인데 망인의 그 부동산을 조카가 2억 6천짜리를 2억에 매각을 해간 거예요. 6천만 원 부당이득이죠. 그리고 대출금을 다 현찰로 뺐어요. 죽기 전에. 죽기 벌써 한 달 전에. 뭔가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래서 2억을 청구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큰 사건이죠, 둘 다. 뭐 만약에 승소하면은 2억, 하나는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그냥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왜냐면 관제인이 선관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이것도 참 신경 쓰여요. 사실 그 채무자회생법에 다 있죠. 허가를 얻어야 될 사항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런 것 때문에 부인이 청구에 대해서는 허가를 얻느냐 안 얻느냐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죠. 통상 이제 얻지 않아도 된다. 가압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지 않고 할 수도 있죠. 보전 처분이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거 삼성증권에서 주식 처분. 망인 명의 상속재산 파산입니다. 망인 명의로 주식이 있어요. 증권회사에. 뭐 외국 주식입니다. 코스닥, 나스닥. 그 다음에 뉴욕 증권거래소. 뭐 몇백 달러, 뭐 억이 넘어요. 8만 7천 불 정도 돼요. 팔아보니까. 그런 경우에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허가 안 받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차량 매각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진술하여 그 존재에 의심이 가는 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채권을 시인한 경우. 그죠? 채권 시부인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가 관제인이 시인한 채권이 이게 짜고 치는 가라 채권이다. 이런 경우는 또 관제인이 귀찮습니다. 만약에 이의를 하면 관제인이 채권 조사 확정 재판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요. 개인 채권자 3명이 와서 한 사람이 저 두 사람 거는 하나는 지급 명령, 하나는 판결이었습니다. 가라다 저거는 짜고 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심을 해야 돼요. 하나는 청구 이의소를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심은 뭐 불가능해서 안 했는데 청구 이의소는 했습니다, 결국. 그렇죠? 그 소송 안 하고 내가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냥 시인 채무자만 믿고 시인했다가 다른 채권자가 이거 좀 관제인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법정에 와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성관주의무다 해갖고 관제인 어필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대통령도 소송 당하는 사회에 그쵸? 뭐 관제인 일개 관제인이 무슨 뭐 힘이 있어요, 그쵸?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래서 그렇죠. 배당표 작성 간혹 또 우리 이제 경정으로 처리하는데 이거 채권자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배당표 잘못 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채권자를 위법하게 배당에서 제외한 경우 여기 있는 위법 배당 그렇죠?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판 요 책 있죠. 요 오른쪽에 있는 이 6판 141페이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사례를 떠올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당구선생 책만 읽다 보면 어차피 저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딱 보고 교과서를 보면서 이제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하셔도 무슨 얘기 떠드는지 알 겁니다. 교과서 백날 읽어봐야 뭐 필요 없죠. 그렇죠? 일부 채권자를 위법하게 배당에서 제외한 경우 이거 간혹 있습니다. 관제인들 그래서 손해배상 해줘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경우를 제가 상담도 좀 해봤어요.
채권 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누락시킨 거죠. 그렇죠? 몇백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뭐 몇천만 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재단 채권이 조세 채권에 관해 교부 청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파산 채권자에게 배당 후 파산 절차를 종결한 경우, 그렇죠?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4대 보험공단에선 절대로 몰라요. 얘네들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따지냐면 채무자가 와서 따져요. 재단 채권 제대로 조사 안 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어서 이제 듣고 야 그거 관제인이 너 거 먼저 배당을 변제를 해주고 그럼 너 돈 4대 보험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다 해결됐는데 그 관제인이 잘못한 거다. 그럼 듣고 와서 관제인 와서 따지죠. 아이 변호사님 관제인님 이거 왜 제대로 조사 안 했습니까? 보니까 그게 1,000만 원 2천만 원이야. 2, 3천만 원이야. 2, 3천만 원은 이제 채권자들한테 간 거죠. 다른 그 금융기관이나 뭐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송합니다 하고 내가 돈 많으면 내 돈으로 꼬라박아야 돼요. 대신 내줘야죠. 근데 그런 관제인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미 배당을 마친 채권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야죠. 죄송합니다. 좀 돌려주십시오. 이거 잘못 배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대부분 돌려줘요. 개인들은 안 돌려주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한 변호사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 있는 재단 채권을 부인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재단 채권 진짜 중요합니다. 보조인. 그래서 저는 저희 사무실은 그 공문을 보내지는 않고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어떻게 했냐면 채무자한테 다 직접 발로 뛰어서 4대 보험공단 가봐라. 지금 4대 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수령하죠.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4대 보험이 쫙 나옵니다. 체납 내역이. 근데 체납 내역도 파산 선고 당시까지 체납 내역만 재단 채권입니다. 근데 깜빡하고 선고 이후에 환가를 하다 보면 길어지죠. 1월 달까지만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6월 달까지 계산해서 냈어요. 그럼 그거를 채권자 일반 그 내는 바람에 채권자들이 한 푼 못 받아갔어. 그럴 때는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죠. 파산재단에 재단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금원이 있음에도 조세나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야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경우. 이거는 벌써 옛날 2014년대 대법원 판례 나왔죠. 근로자 임금, 지연손해금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관제인이. 재단 채권이다. 그쵸? 관제인이 행위로 인한 재단 채권. 그쵸? 이거 재단 채권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판례. 아주 유명한 판례죠. 전원합의체. 마찬가지죠. 조세나 공과금을 제때 내야 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뭐 가산금까지 나올 정도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채무자의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거 채무자의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제가 오늘 그 상담 받은 것 중에 자유재산. 이게 자유재산인가 아닌가에 좀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파산 선고 후에 이 사람이 코로나로 망했어요. PC방 하다가. 근데 그래서 이제 회생 들어왔다가 간이회생 들어왔다가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보상금 지연, 코로나 손해배상금 아니면 손실보상금 지급한다고 해서 돈을 뭐 주는데 얼마 줄지 모릅니다. 근데 파산은 이미 4월 달에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요. 뭐 5월 달에 나올지 6월 달에 나올지 이제 중소기업청하고 소상공인진흥연합회 뭐 이런 데서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과연 파산 재단이냐 자유재산이냐. 저는 자유재산 같기도 해요.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이잖아요. 근데 관제인은 그거 보상 신청을 한 거를 파산재단에 편입을 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파산재단에 편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아이씨 이거 자유재산이야. 근데 관제인이 오이씨 그냥 그 파산재단에 넣으라 그래서 나는 그때 깜빡하고 넣었어. 이런 거 어필할 수 있죠. 그렇죠? 요즘은. 여기도 나오네. 채무자의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자유재산을 처분한 경우죠. 그걸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치권, 별채권이 목적물을 손상한 경우.
환치권의 목적물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리스 같은 경우 있죠. 리스는 물론 이제 뭐 별 담보권으로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환치권 별채권의 목적을 관제인이 손상한 경우가 뭐 있을 수가 있죠. 제대로 관리 못해서. 옛날에 대표적인 게 직조회사 있죠. 텍스타일. 이런 데서 뭐냐면 섬유, 텍스타일, 직조공장 이런 데서 그 텍스타일이 전부 저겁니다. 리스. 그런 경우에 이제 막 그 파산관제인이 제대로 관리 못해갖고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명백히 위법한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세금 나왔는데 좀 애매해.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부가가치세. 근데 이거 이러면 사실 관제인이 뭐 부가가 조세 전문가도 돼야죠. 그렇죠. 그 불복 절차, 이의 신청, 조세 심판, 행정 심판, 뭐 두 가지가 돼 있죠. 이원화가 돼 있죠. 국세 심사 청구, 심판 청구. 아무튼 조세 부과 처분에 대해 불복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제 과거 경험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가 20대 때 아버지의 바지를 샀습니다. 바지로 영업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이 뭐 한 5천만 원이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채무자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뭐 보증금 한 6, 7천 있는 상태에서 과거에 이런저런 채무 조세하고 해서 힘들어서 파산 들어왔는데 관제인이 이제 환가를 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서 뭐 한 1, 2천. 근데 그 조세 있잖아요. 이 아들 젊은 채무자 명의로 나온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 영업을 그 당시 아버지나 엄마가 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경정을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업은 누가 했구나. 저도 실제 그거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 한 10년 됐는데 그때 진짜 세무서에 찾아가서 뭐 세무서장도 만나고 의견서 써서 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해주는구나 진짜. 그리고 최근에 뭐 그런 상담을 할 때 벌써 그런 걸 다 많이 또 저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완전히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세는 누구 거예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이 재산은 채무자 거죠. 그런 경우에 관제인이 이건 조세는 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부친 조세다 해서 경정 처분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렸다.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런 경우도 좀 염두에 두고 141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히 파산관제인은 보조인의 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조인에 대한 관리 감독에 주의를 다해야 한다. 그쵸? 보조인. 보조인 하여튼 잘 다뤄야 됩니다. 그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관제인이 일은 첩부시키더라도 저도 이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보조인이 헷갈릴 수 있어요. 상속재산 파산이 있는데 차량을 환가를 해야 돼. 이제 250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50만 원을 이제 계약금으로 받고 200만 원 나중에 판사가 허가할 때 이제 돈 들어오는데 50만 원은 관제인 제 업무용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뭘로 받아야 되냐면 그 곡가물 보관 통장 있죠? 곡가물 보관 계좌. 그게 이제 채무자 홍길동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연필 이렇게 채무자 이름하고 관제인 이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딴 걸 줄 거예요. 착각을 해서. 왜냐면 상속재산 파산이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건 이제 변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갔어요. 이게 뭐 엉뚱한 데 들어간 거죠. 다시 이제 허가 받아야 돼요. 이쪽 걸 빼서 이쪽으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이제 허가를 해주지만 여기 이제 정신머리 없구나 하고 이제 감점이죠. 그쵸? 관제인 평가에서. 그런 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왜냐면
돈과 채권자와 채무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다음에 국가 조세, 노동자, 근로자의 임금, 우선 특권도 있고, 그야말로 그 별로 안 되는 재산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죠. 아예 없으면 상관없죠. 그냥. 근데 있는 사건, 그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관제인도 신경 써야 되고, 보조인도 신경 써야 되고, 트레이닝, 실수가 적은 게 장땡입니다. 롱런 하려면 실수가 적어야 돼요. 실수 한번 하면은, 아유, 그냥, 그게 차라리 그냥 내 돈 받고, 내가 돈 1,000만 원, 그냥 받고, 떼우면 별 문제 없어요. 저도 옛날에 이제 대표적인 첫 실수가 뭐냐면, 부동산 실거래 있죠. 제가 그때 그 수서동에 있는 무슨 지역주택 땅을, 아파트 지분을 그 건물만 낙찰받은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때 8,000만 원에 팔았어요. 한 2억 얼마짜리를. 뭐 그 사람 빼니 살 사람이 없죠. 8,000만 원이면 한 달 안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강남구청에서 나중에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한 1년 넘어서, 1년 지나서. 그 구청 공무원이 과태료 내라 1%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열심히 뭐 소명을 했는데 짤 없어요. 그냥 부과하더라고, 관제인. 저는 그때 아유 이거 다투려고 하다가 제가 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안 내도 돼요. 원래 파산 재단에서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소송하기가, 걔네들은 나 개인한테 이제 부과한 거죠. 수많은 이 선관주의 의무는 뭐 이것만 떠들어도 지금 며칠을 떠들 정도로,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채무자들은 빨리 면책받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관제인이나 보조인이 좀 들어둘 필요가 있죠. 아니면 이제 그런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이 관리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산재단에 다소 손실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파산관제인이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좀 더 나은 가격으로 매각하기 위해 매매 시기를 검토하다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했던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게 된 경우. 저도 이게 있었습니다. 2억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빌라 1억 5천이 이제 전세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억 8천까지 최저로 해놨는데, 누가 1억 7천5백에 고향 일산이에요. 장항동 끝에 정말 정발선역인가, 그 3호선 끝에 공인중개사 우리 사무장 보내서, 보조인 보내서 1억 7천5백에 팔았는데, 판사님이 딱 보더니 야, 이거 1억 8천으로 최저 매각으로 공고해놨는데 1억 7천5백에 팔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각 돈도 받았어요. 10%. 판사가 거의 허가 안 해줄 거다 하고 이제 뭐 아주 장담을 해다가 망신당했죠. 결국은 이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판사가 허가 안 하면 이거 다 물은다. 다시 돈 돌려주고 1억 7천 1750. 그리고 이제 다시 공고를 냈죠. 2억에서 다시. 근데 웬걸? 입질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만약에 1억 7천, 1억 6천에 팔았다. 극단적으로. 그럼 1,000만 원만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누군가가 당신 원래 1억 7천5백 그때 팔 수 있었는데, 난 팔아도 판사가 부했는데, 그쵸? 판사님이 감독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의도적인 게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또, 어느 때는 또 옛날 같으면 판사님이, 야, 이거 너 왜 이렇게 싸게 팔어? 올려봐. 그래서 막 한 2, 3천 더 받은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제 처음에 2008년도에. 벌써 10 몇 년 됐죠. 그때는 이제 그 정릉초등학교 앞에 있는 2008년인가 8년 정도, 8년인가 9년 됐어요, 그때. 1억 7천 뭐, 네, 딱 내놓고 입질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 이제 했더니 판사가 안 돼, 더 올려.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올리고. 그래서 8천, 9천 했더니, 그때 이제 부동산
상승기였는지 남았어요, 돈이. 그쵸? 그래서 이런 다소 시기적으로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관주의라고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게 뭐 판례 밑에 이제 판례가 나와요. 그쵸? 통상의 합리적인 관제인으로서 그 상황에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파산재단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 성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파산관제인의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선관주임을 다한 것이다. 그죠? 판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중립 의무, 충실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채무자, 파산채권자 등 다수 이해관계의 이해를 조절하면서 파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정,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좋은 얘기 나오죠. 공정, 중립. 이러한 의무는 법에 직접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 지위 성격에서 나오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 및 상법상 자기 거래의 금지 등 충실 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렇죠?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이 뭐 직원이 아는 사람 통해서 이런 거 판사님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봐서 특정 어떤 직원이 이름이 여러 번 보인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입찰을 선호하는 겁니다. 차라리 직원이 가서 입찰을 받는 건 상관없어요. 직원이 뭐 공식적으로 아니면 자기 뭐 와이프를 통해서 경쟁 입찰을 했는데 왜냐면 그 공개 매각하는 게 다 속된 말로 찐따 부동산이 많거든요. 찐따.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분으로 돼 있고 제대로 된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또 그걸 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뭐 공유물 분할을 해서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랬죠. 그걸 또 이제 싸게 사서 뭔가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거기에 입찰을 해라. 입찰을 해서 가져가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의 매각, 수의 매각처럼 딱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이것저것 안 되면 수의 매각도 가능하죠. 더 이상 공고 매각 실익이 없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절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한감에 있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되는 것은 그것이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다수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그렇죠. 허용 안 되죠. 내가 나서서 허용 안 됩니다. 아무리 파산관제인 저거 해도 채권자들이 다 관제인 사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해도 안 돼요. 보고 의무. 채권자 집회에 대한 보고. 파산관제인이 파산성을 이르된 사정 및 제가 오늘 이제 보고하고 왔죠. 5월 10일 날 4시 30분에 채권자들 1회 집회 가서 보고하죠. 실무상 파산관제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죠. 미리.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 파산관제 업무의 진행 방향, 재단 수집 및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환가의 비용과 소요기간, 배당률이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권자에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열람 등사하면 되죠. 그 밖에 파산관제 임무가 종료한 때는 계산 보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 집회에 따라 파산재단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거의 채권자들 관심 없죠. 개인 파산에선. 근데 간혹 있으면 이제 좀 브리핑을 하죠.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뭐 보증금 3천만 원을 한가 중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시골에 있는 땅,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뭐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예상 경매 가격은 현재까지 몇 번 유찰이 돼서 최후 지금 잉여는 얼마. 그래서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그 환가 포기 같은 것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법원에 대한 보고. 법원은 파산관제에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358조에 있대요. 그 감독의 전제로서 정기보고 기타의 형식으로 관제 업무 수행상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그렇죠? 개인 파산은 이제 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전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모든 현황, 뭐 배당 사건, 그 다음에 환가 보수 얼마 받았고, 그 다음에 배당률 이런 거 다 기재해 갖고 4월 30일, 10월 30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다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제인 48명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누가 얼만큼
얼마만큼 보수를 타가고 누가 더 환가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속속들이 엑셀로 다 돌리면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 파산관제인에게 6개월마다 이거죠. 선임 사건 수, 뭐 190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뭐 면책으로 종료된 건 얼마고, 환가 사건은 얼마고, 환가 사건 중에 재단 채권 변제한 건 얼마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준 건 얼마고, 뭐 이런 걸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업무 현황 보고서 엑셀로 딱 짜갖고 표지까지 만들어서 6개월마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 파산관제인이 이 의무를 위반해 선관주 의무 위반, 중립 및 보고 의무 위반, 충실 의무 위반, 게을리하면 해임 사유가 되고 364조이랑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해관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361조 제2항. 파산관제인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재단 채권이므로 파산재단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파산관제인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과 파산재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그럼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니까 파산재단이 물어주고 파산관제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부상권까지 행사하겠죠. 새로운 관제인이, 기존의 어떤 관제인이 해임되면. 이번 시간에 파산관제인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여러 가지 어떤 실수 사례가 140에서 141페이지에 나옵니다. 법인 파산 책에도 나와요, 이게. 한 17개인가 나와요. 이거 한번 유심히 보시고, 이제 어떤 사례를, 이게 실수를 많이 한 거를 판사들이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파산관제인 의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